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이 긴급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20톤 어선 전복 사고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들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반 일당이 된다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겠지만 크게 진다면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는 뜻인 이찍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파장이 커지자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개딸들의 아버지답다며 맹공을 폈습니다. 전국 곳곳의 도로와 철도 등 15종에 달하는 기반시설 절반이 20년 이상 됐고 4분의 1은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채 떨어진 구호품 때문에 가자지구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국제사회가 바닷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꽃샘추위가 낮부터 기온이 쑥 오르며 누그러들겠습니다. 월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표자들이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전국 30여 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전국 의대 교수 대표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총회에선 의대생 휴학과 유급 문제, 교수 사직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휴학으로 유급이 될 경우 내년에는 의대 1학년 학생만 8,000명에 달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공의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사직을 결의하진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수들이 계속 사직을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직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조금 교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와 전공의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2,000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이번 주 마무리합니다. 사전 통지서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무더기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면허가 취소됐다 해도 다시 발급받기 쉬웠는데 재발급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료계는 집단 휴진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 10명을 고발했지만 결국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사후 부재,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는 더 쉬워진 상황.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면허 정지가 3번 넘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 형사고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면허가 취소된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3년 뒤 면허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취소된 의사 면허가 100% 재발급됐지만 갈수록 그 비율은 떨어져 지난해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허 취소와 재발급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도 강경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좀 그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거의 자동으로 재교부하는 것들을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뀐 의료법을 무기 삼아 재교부 강화를 검토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경우 교수들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 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어제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별 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의과대학의 국가시험 자격을 심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환경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배정 경쟁률은 1.7대 1이지만 전체 증원 신청 규모의 72%가 쏠린 지방대 의대는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데 늦어도 4월 총선 이전에 정원 배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정하면 각 학교가 학칙을 수정해 입시 요강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작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놓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과대학 지위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보니 이 숫자를 교육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의평원 평가에 탈락이 되면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국가고시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다는 느낌이었었고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과연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속적으로 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의 10% 넘게 늘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간주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에서 10% 넘는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동시에 여러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이미 의평원 심사 기준을 고려해 증원을 신청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두고 갈등을 겪은 만큼 실제 심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평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견을 SNS에 올린 것일 뿐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9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고 지점에서 13km 떨어진 해상에서 1명을 추가 발견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뒤집힌 어선 위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긴박하게 배를 두드립니다.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정말 들리시면 타격 신호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원들을 찾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 한림항에서 조업에 나선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된 건 주말 아침.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전 선체 수색에서 3명을 찾았지만 모두 의식이 없었습니다. 3명은 무트로 이송되는 과정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3분을 구조 후에 욕지도까지 이송을 하셨고 욕지도에서 저희는 이제 공중보건의하고 그 입회하에 또 사망 진단을 받고 다시 도남장 선착장까지 이송하게 됐습니다. 사고 선박에서 먼저 발견돼 무트로 이송된 3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 1명은 우리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선 내에 그물 등이 얽혀 있어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장 위를 이제 덮어놨거든요. 저 작업한다고 배가 디비지면 그 어구 같은 게 그 안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더 해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후에는 사고 해역 서쪽 13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론 해경 함정 12척과 해군 함정 4척, 항공기 5대 등이 투입돼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체에는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 수사는 구조 수색 작업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 바로 한 달 뒤 총선입니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년 전 오늘 9개월 차 정치 신인은 진땀 승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개헌선에 닿을 듯한 거대 야당과 불협화음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정 운영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최후의 방패인 제2요구권 행사만 벌써 9차례, 정치적 부담도 오롯이 떠안았습니다.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 취임 만 2년을 한 달 앞두고 맞는 총선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일당이 되면 그야말로 쾌속질주,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구현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집권 초반처럼 시행령 정치로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크고 크게 진다면 식물 정권, 조기 레임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증명합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 직전 탄생한 180석 역사적인 압승의 공룡 여당을 앞세워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수건 과제들을 가뿐히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3년 2개월 뒤 치른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딱 한 석 부족해 민주당에 일당을 내줬는데 이게 향후 탄핵의 씨앗이 됐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당시 진박감별사와 옥새 파동 등 여당 공천 내홍이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 당무 불개입을 선언하고 총선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 총선용 퍼주기 비판 속에도 매주 민생 토론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파격 선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선거용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목소리인데 집권 초기 번번이 국회 문턱에 막혔던 답답함과 절박함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3지대 경쟁자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은 이른바 지민 비조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란 겁니다. 시너지가 있는 것이다. 연대라는 말로 딱 정리하면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따로또 같이 협업이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면서도 비례대표 정당은 제3의 선택을 하려는 야권 지지자들의 교차 투표 심리를 공략하겠다는 건데 일단 초반 기세는 매섭습니다.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어 세 번째로 올라섰고 비례대표 지지율은 14%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4명 가운데 1명이 조국신당을 찍겠다고 한 걸 보면 지민비조 가능성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우려하던 민주당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두 정당의 연대를 방탄동맹이자 야합으로 규정하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대표가 만나 손을 맞잡은 것은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 방탄동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자리 잡을수록 먼저 제3지대로 나온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비례대표 선거 지지율에서 개혁신당은 4%, 새로운 미래는 2%를 기록했는데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하한선 3%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 영입에 이어 첨단벨트 전략까지 내세우며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 개혁신당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움에 더해가지고 원숙함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선언과 민주당 탈당파 규합으로 새불리기를 시도하는 새로운 미래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들이나 합류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또 전체적인 공천 상황들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총선이 임박하면 조국혁신당 역시 양당 중심 구도의 벽에 부딪힐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다른 제3지대 세력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표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인 이찍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지만 여당은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아버지답다며 참 저급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제의 발언은 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찍은 지난 대선 당시 2번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여권 지지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개딸들의 아버지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을 편가르기 하며 비정하게 갈라치는 등 대국민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갈라치기하고 비하한다면 또 공인의 언행은 그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도 곧바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썼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거운 책임을 맡고도 오만 속에 국정을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공이 선거철 말실수에 경계령을 내린 가운데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최근 피해자 상태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이튿날 바로 출국 금지가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만약 이대로 출국해 호주 대사로 부임한다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김태원 기자가 관련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장관 재직 당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틀 뒤인 지난 6일엔 이 전 장관이 2달 동안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가 단 이틀 만에 해제되는 과정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튿날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이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 데 이어 법무부는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겁니다. 이 전 장관이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출국 금지 해제를 결정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인데다 사건의 복잡성까지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짧은 4시간에 걸친 약식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일단 예정된 호주 출국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호주 대사로 부임한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 관계자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대사 부임 이후엔 귀국 일정 등에 따라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외교사절로 임명돼 출국하는 것부터 출국 금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뒤 마치 약속한 것처럼 속전속결로 해제된 것까지 이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거나 렌터카까지 동원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이 SUV를 보고도 내달립니다.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운전석을 들이받습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브레이크는 밟은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악셀레이터만 밟고 그냥 부딪힌 그냥.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검은색 차가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료는 챙기고 운전자 보험료 할증은 피했습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770억 원, 16%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보험 사기 적발액도 1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건 역시나 자동차 사고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는 고의 충돌 등 자동차 관련 사기를 많이 저질렀고 60대 이상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보험 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나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홍콩 HG 수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합니다.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배상 기준안 발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막판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가입자별 차등 배상입니다. 나이,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이 제각기 다른 만큼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배상 비율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그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배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예. 다만 전액 배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처럼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살펴보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애초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성은 없고 그야말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시켰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부분과 이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상황을 연결돼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이유에서 가입자들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이래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매수하였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0%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입자 대부분이 재가입자라는 점도 이전의 분쟁 조정 사례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공모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판매 과정 이런 거 다 녹취가 됐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에 걸릴 위험성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재가입한 경험들이 많아서 그동안 홍콩 ELS 가입자들이 한 목소리로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한 만큼 당국의 배상안이 나오더라도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현지 일간지에 BST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도로와 철도 등 15종에 달하는 기반시설 절반이 20년 이상 됐고 4분의 1은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계는 대대적인 노후 인프라에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제설제와 기온 영향으로 인한 콘크리트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이런 문제들은 모두 파악됐지만 보수와 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붕괴 원인은 총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층분리, 염해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와 적시적절한 유지 보수가 미흡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가스 등 전국 38만여 개 인프라의 절반은 20년을 넘었고 4분의 1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이라는 점. 안전기준 A등급이 50.3%였고 B등급 37.8%, C등급은 11.1%였으며 안전 수준이 미흡한 D등급은 0.7%, 불량한 E등급은 0.1%였습니다. 이 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하는 상태로 총 69개 중 저수지가 35곳이었고 하천 20곳, 도로 12곳, 항만과 어항이 2곳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투자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지금이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의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SOC 사업의 조기 발주 또는
건설 산업이 위기에서와 지속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항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에야 안전 수준 D2등급 시설물의 실태 점검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협은 낮추면서 건설 경기는 살릴 수 있도록 노후 SOC 보강에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자치단체에서 출산 축하금을 줍니다.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지원금도 경쟁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백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셋째 아기를 낳으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출산 축하금을 신청했지만 황당하게도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돈을 주는데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는 다른 동네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기를 낳은 건 10월 4일, 새로운 동네로 주소를 옮긴 건 출산 바로 다음 날인 10월 5일, 불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 신고일을 따졌습니다. 출생 신고는 이사간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축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출산을 했더니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기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철벽 쳐가지고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취지가 안 맞잖아요. 행정심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꼬박 1년 만에 축하금은 받았지만 조기 출산에 전세 사기까지 당해 이사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발품을 팔며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입신고했었던 부동산 계약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류화로 집어 넣어야 돼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죠. 출산 당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게 지난 2019년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못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정책 이름부터 시작해 지급 기준과 대상, 금액이 서로 달라 현재로선 민원인이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시점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에서 공개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잡한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구온난화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2월로 측정되면서 지구는 9달 연속 월별 평균 기온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 갈 경우 빠르면 10년 뒤에는 북극해서 얼음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때립니다. 5대5의 하나인 미시간호. 겨울 파도가 센 건 따뜻한 날씨 때문입니다. 2월 중순엔 대기 호수 면적의 40%는 얼음이 뒤덮었지만 올해는 3%에 그쳤습니다. The ice actually can protect the shoreline from those waves. When we don't have ice cover, like you saw today, we have really, really large waves.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13.54도. 지난해보다 0.1도 올랐고 30년 평균보다 0.81도가 높았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하면 무려 1.77도 상승하며 역사상 가장 따뜻한 2월로 기록됐습니다. 9달째 월별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Effectively, the last 9 months now, each one of them have been at their own time the warmest month on record.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도 지난달 처음으로 21도를 넘어 21.06도를 기록했습니다. 북극해서 얼음이 사라지는 시기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이대로 가면 이르면 2035년부터 북극해는 여름철인 9월에 얼음 없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예측보다 10년 이상 빨라진 건데 역시 온난화 때문입니다. Arctic sea ice is kind of the first part of the climate system where we could unequivocally detect influence of anthropogenic warming because we got outside any kind of background variability. It was very clearly that it was driven by increasing temperatures.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늦어도 2050년부터는 여름철 8월에서 10월 사이엔 북극해 얼음이 사라진다는 게 과학자들 예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할 경우 얼음 소멸 시기가 5월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남녘에는 봄의 전령들이 찾아왔습니다.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어느덧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면서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 고즈넉한 산사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방울방울 맺힌 꽃망울 사이로 붉은 매화가 자태를 뽐냅니다. 꽃잎이 붉고 또 검붉다해서 흑매화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또 이 들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또 웅장하고 또 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홍매화는 고운 빛깔만큼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담스럽게 꽃을 피우며 봄을 알리는 화엄사 홍매화는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확대 지정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명소,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전남의 국가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는 데 온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광양 매화마을에도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듯 백매화가 꽃물결을 잃었고 구례 산수유꽃도 샛노랗게 흐드러졌습니다. 출사객은 형형색색 봄꽃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상축객들도 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해봅니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 마음이 많이 춥고 힘들잖아요. 근데 꽃을 보면서 더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많이 생기고 더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꽃바람을 타고 앞다퉈 피어난 봄의 전령들이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 주스 이야기인데 생사과가 아니고 구운 사과 주스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아주 귀하다는 사과. 이 사과를 로스팅 기기에 통째로 넣고 4~5분가량 천천히 굽습니다. 정확하게는 볶는 건데 착즙 전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 60도 내외로 로스팅 해가지고요. 식물세포벽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양 성분을 뽑아내는 원리를 활용한. 과일, 채소 등의 열 처리를 가해서 영양분을 쉽게 추출하는 특허 로스팅 기법, 바로 GR 공법입니다. 네, 우리가 한약을 달인다고 하죠. 포제라고 하는데요. 그 방식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이 구운 사과를 이용한 착즙입니다. 이 로스팅 기법을 이용하면 좋은 영양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과 껍질에서도 영양분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의 껍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식물세포벽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많이 추출이 되고요. 사과뿐 아니라 당근과 토마토도 이 특허 로스팅 기법으로 즙을 짜면 역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운 사과 주스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먹어봐요. 어떤 맛이었어요? 더 달고 신기한 게 귤 맛이 나서 좀 더 상큼하게 느껴졌어요. 또 이 기법을 쓰면 착즙 수율도 좋아져서 일반 압착에 비해서 10에서 20%가량 더 많은 주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사고와 우수한 특허 기술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한라봉이나 포도, 배, 블루베리 등에도 이 로스팅 기법을 확대 적용해서 더 좋은 품질의 과즙, 야채즙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요즘 강원도 동해안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마다 숭어잡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투망으로 낚시로 물고기 잡는 손맛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강태공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강릉의 한 하구.
허벅지 깊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물속을 지켜보다가 숭어가 포착되는 순간 저마다 어깨에 맨 투망을 힘껏 던집니다. 잠시 뒤 그물을 당기자 얼음 팔뚝만한 숭어가 몇 마리씩 들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10마리 넘게 잡히기도 합니다. 몸 길이 30cm 이하 어린 숭어는 다시 놓아줍니다.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6시 반에 나와서 2시간 동안 한 150마리, 200마리. 한쪽에선 낚싯바늘로 낚아채는 이른바 훌치기 낚시가 한창입니다. 미끼가 없는데도 숭어가 속속 걸려 올라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숭어는 봄이 되면 치어들과 함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하구로 몰려듭니다. 특히 인근 발전소에서 온수가 방류되는 이곳 하구는 숭어떼가 많이 모여드는 명당으로 꼽힙니다. 발전소에서 기계시킨 따뜻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저 고기들이 온도에 민감해갖고 따뜻한 데를 많이 찾아와요. 제철을 맞은 강원 동해안 숭어잡이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하구에서 대형 광어가 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에서 50살 송학현 씨가 몸 길이 118cm에 무게 20kg에 달하는 광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송 씨는 처음에는 너무 묵직해서 문어인 줄 알고 낚싯줄을 당겼더니 대형 광어여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광어는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보통 몸 길이는 80cm 안팎까지 자랍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채 떨어진 구호품 때문에 가자지구 주민 5명이 숨지고 1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네, 혹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바닷길을 이용한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식량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주민들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구호 물품이 계속 내려오는데 빠르게 추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하산이 고장난 겁니다.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에 구호품 더미가 그대로 떨어져 5명이 숨지고 10명가량이 다쳤다고 현지 병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은 구호품이 한 주택의 지붕 위로 로켓처럼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요르단, 이집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가 구호품을 투하했는데 어느 나라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과 요르단은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Of note, press reports that U.S. airdrops resulted in civilian casualties on the ground are false, as we've confirmed that all of our aid bundles landed safely on the ground.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이 국경에서 구호품 수송 트럭을 막고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공중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그 전부터 위험성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상 운송 쪽으로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군의 임시항구를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시항구를 만드는데 몇 주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가자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회원국인 키프로스에서 출발하는 해상 통로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첫 주자로 스페인 선박이 미국 구호단체의 쌀과 밀가루 200톤을 싣고 키프로스 라르나카 항에서 곧 출항할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에서 다수의 미국 군함과 벌크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TV 성명에서 미국 벌크선과 다수의 미군 구축함을 겨냥해 드론 37대를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전날 아덴만에서 싱가포르 선적 미국 벌크선 프로펠 포추노 앞에서 폭발이 있었으나 부상이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아덴만과 홍해에서 폭탄을 운반하는 후티 드론 1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서부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격추했다고 러시아군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남서부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7대를 요격해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자국 남서부 등지로 드론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로 추운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립니다. 10도까지 올라서 따뜻한 초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5.1도, 안동이 영하 3.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와 대전 12도, 대구와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